여러분, 오늘은 진짜 어디서도 듣기 힘든, 아니 어쩌면 여러분이 다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이름 마이클 조던과 나이키의 뒷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근데 그냥 뻔한 성공 신화? 그런 거 기대하셨으면 지금 당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오늘 할 얘기는 돈 냄새 진동하는 스포츠 자본주의의 가장 밑바닥, 그 지독하고도 처절했던 도박판에 대한 거니까요. 자, 시간을 1984년으로 확 돌려봅시다. 지금이야 나이키 하면 전 세계 운동화 시장을 씹어먹는 공룡이지만 그때 나이키? 솔직히 말해서 그냥 러닝화나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것도 아주 위태위태한 상태였죠. 반면에 농구 코트는 누가 꽉 잡고 있었냐? 바로 컨버스와 아디다스였습니다. 매직 존슨, 레리 버드 같은 당대 최고의 슈퍼스타들은 다 컨버스를 신었고 좀 힙하다는 애들은 다 아디다스 삼선 줄무늬에 환장하던 시절이었단 말이죠. 나이키는 농구판에서 그냥 쩔이었어요. 아, 쟤네는 마라톤 할 때나 신는 거지. 이런 취급받으면서 점유율은 바닥을 치고 있었고 회사 수익은 곤두박질 치고 있었죠. 말 그대로 숨만 붙어 있는 상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이키의 운명을 바꾼 미친 인간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소니 바카로라는 양반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농구판의 거물 스카우트이자 촉 하나로 먹고 사는 승부사였어요. 나이키 보드진이 아니 우리 농구화 사업 이거 접어야 되는 거 아냐? 라고 한숨 쉬고 있을 때 소니 바카로가 딱 한마디를 던집니다. 우리 예산 25만 달러 이거 쪼개서 여러 명 사지 말고 딱 한 놈한테 올인합시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당시 나이키 마케팅 예산 전부를 무명이나 다름없는 루키 한 명한테 쏟아붓겠다는 건 그냥 회사 열쇠 들고 카지노 가서 룰렛에 다 거는 거랑 똑같은 짓이었거든요. 그때 나이키 간부들이 너 미쳤냐? 제정신이야? 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소니가 찍은 그 한 놈이 누구였느냐? 네, 바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갓 졸업한 혀 내밀고 농구하던 새파란 신인 마이클 조던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웃기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조던은 나이키를 죽어도 신기 싫어했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기가 막히는 일이죠. 조던은 대학 시절 내내 컨버스를 신었지만 속으로는 아디다스 빠돌이였거든요. 조던의 꿈은 나이키가 아니라 아디다스랑 계약해서 그 삼선 신발 신고 코트를 누비는 거였어요. 오죽했으면 나이키에서 미팅하자고 불렀는데 조던이 나 거기 가기 싫어. 엄마 나 안 가면 안 돼? 라고 떼를 썼겠냐고요. 진짜 사람은 쉽게 안 바뀌는 게 조던은 그때까지만 해도 나이키라는 브랜드 자체를 아예 안중에도 안 뒀어요. 나이키? 그거 조깅하는 아저씨들이나 신는 거잖아. 딱 이 마인드였죠. 조던의 에이전트였던 데이비드 팔크가 억지로 등을 떠밀어서 겨우 미팅 자리에 앉혀놨는데 조던 표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진짜 도살장 끌려온 소처럼 입이 대여섯 자는 튀어나와서 빨리 끝내고 집에 가자는 눈빛으로 앉아 있었다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나이키가 회심의 카드를 꺼냅니다. 단순히 우리 신발 좋아요, 돈 많이 줄게요 이런 뻔한 소리가 아니었어요. 당시 농구화는 다 똑같았거든요. 흰색 바탕에 팀 컬러 조금 들어간 투박한 가죽 신발들. 근데 나이키의 디자이너 피터 무어가 조던을 위해 세상에 없던 디자인을 가져옵니다. 바로 검은색과 빨간색이 강렬하게 대비되는 당시 농구판에서는 악마의 신발이라고 불릴 만큼 파격적인 물건이었죠. 소니 바카로와 데이비드 팔크는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이 신발 이름은 에어 조던이다. 그리고 우리는 조던, 너를 단순히 선수로 대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브랜드로 만들겠다. 여러분 이게 1984년도에 나온 발상입니다. 선수 한 명의 이름을 딴 독립 브랜드. 당시 스포츠 비즈니스계에서는 혁명을 넘어선 반역이었어요. 어디 선수가 브랜드 위에 서려고 그래? 라며 꼰대들이 뒷목 잡을 일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조던은 그 화려한 빨간색 신발과 브랜드라는 단어에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직도 아디다스에 대한 미련은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요. 여기서 나이키가 마지막 쐐기를 빡습니다. 조던이 아디다스한테 나이키가 이만큼 준다는데 너네 맞춰줄 수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아디다스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린 그럴 돈 없어. 그리고 우린 키 큰 센터들 위주로 계약할 거야. 라고 뻥 찼습니다. 진짜 아디다스 역사상 가장 뼈아픈 실수를 저지른 순간이죠. 결국 조던은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나이키와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5년에 250만 달러, 당시 루키로서는 전무후무한 금액이었고 나이키로서는 회사의 목줄을 조던의 발목에 채운 셈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사건이 터집니다. NBA 사무국에서 태클을 건 거예요. 야, 그 검정 빨강 신발 뭐야? 규정 위반이야. 흰색이 51% 이상 섞여야 된다고. NBA는 조던이 그 신발을 신고 코트에 나설 때마다 경기당 5,000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돈으로 치면 한 경기 뛸 때마다 수백만 원씩 내라는 건데 보통 회사 같으면 무서워라 빨리 흰색으로 바꿔 라고 했겠죠. 근데 나이키는 여기서 진짜 미친놈들다운 선택을 합니다. 벌금? 우리가 다 낼게. 조던 너는 그냥 신어.
그러면서 나이키는 전설적인 광고를 찍습니다. NBA는 조던의 신발을 금지했지만 당신이 이 신발을 신는 것은 금지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뿌려버린 거죠. 이 마케팅이 먹혔을까요? 아니면 폭발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청소년들은 와, 저 신발 신으면 나도 반항가가 되는 건가? 나도 조던처럼 날 수 있는 건가? 라며 눈이 뒤집혔고 매장 앞에는 에어 조던을 사기 위해 수백 미터씩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나이키는 조던과의 첫 해 매출 목표를 300만 달러로 잡았어요. 근데 실제로 얼마를 벌었는지 아세요? 1억 2,6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목표치의 40배가 넘는 말도 안 되는 대박이 터진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조던 제국의 시작이자 무명 루키에게 회사의 운명을 걸었던 나이키의 미친 도박이 승리로 기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1억 2,600만 달러라는 숫자, 이거 들으면서 와, 대박 났네?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숫자가 나오기까지 나이키 내부가 얼마나 피가 말랐는지 그 지옥 같은 타임라인을 좀 뜯어봐야 해요. 사실 나이키가 조던에게 올인한 진짜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1984년 당시 나이키의 주가는 반토막이 나 있었고 창업자 필 라이트는 밤마다 술 없이 잠을 못 잘 정도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었어요. 아디다스는 굳건하고 컨버스는 시장의 왕이었죠. 나이키가 살 길은 딱 하나, 판 자체를 뒤엎는 혁명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한 명 더 나옵니다. 바로 나이키의 마케팅 천재 롭 스트라서입니다. 이 양반이 어떤 전략을 세웠느냐? 우리는 이제 신발을 파는 게 아니다. 우리는 마이클 조던이라는 신을 팔 것이다. 라는 미친 선언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정작 그 신이 될 조던은 나이키를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조던이 아디다스 빠돌이였다고 말씀드렸죠? 조던을 나이키 미팅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 소니 바카로가 쓴 전략은 치졸할 정도로 집요했습니다. 그는 조던의 대학 시절 코치였던 딘 스미스를 공략했고 조던의 친구들을 포섭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키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조던의 어머니 델로리스 조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스포츠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계약은 사실 한 어머니의 통찰력에서 시작됐거든요. 소니 바카로는 조던이 아니라 델로리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 아디다스나 컨버스는 마이클을 그냥 수많은 선수 중 한 명으로 대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마이클을 우리 회사의 전부로 만들 겁니다. 마이클이 신는 신발 한 켤레마다 로열티를 줄게요. 당시엔 선수에게 신발 판매 수익의 로열티를 준다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이건 나이키 내부에서도 미쳤냐? 수익을 선수랑 나눠 갖는다고? 라며 반발이 엄청났던 사안이었어요. 하지만 델로리스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 회사는 내 아들에게 진심이구나. 아니, 내 아들의 가치를 우리보다 더 크게 보고 있구나. 결국 델로리스가 아들 마이클에게 전화를 겁니다. 마이클, 나이키 미팅은 꼭 가라. 안 가면 너 나랑 인연 끊는 줄 알아. 이 한마디에 조던이 마지못해 비행기를 탄 거예요. 만약 그때 델로리스 조던의 해안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조던 브랜드는 없었을 거고 나이키는 아마 리복 같은 브랜드 밑에서 허덕이다가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계약은 했습니다. 근데 계약서에 나이키가 아주 독소조항 같은 조건을 걸어놨어요. 나이키도 바보는 아니었거든요. 조대원, 우리가 너한테 다 걸지만 너도 증명해. 3년 안에 신인상을 받거나 올스타에 뽑히거나 아니면 신발을 400만 달러 이상 팔아치워. 이거 못하면 계약 파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혹한 조건인지 아세요? 당시 나이키 전체 농구화 매출을 생각하면 400만 달러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게다가 조던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애송이였잖아요. 부상이라도 당하면 그냥 나이키는 망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이키의 디자이너 피터 무어가 가져온 그 빨간색과 검은색의 에어조던 1 시제품을 본 조던의 첫 반응이 뭔지 아세요? 와, 진짜 구리네요. 이건 악마의 색깔이잖아요. 나 이런 거 안 신어요. 조던은 끝까지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나이키 마케팅팀은 이 악마의 색깔이라는 단어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아니, 기성세대가 싫어한다고? 그럼 이게 바로 젊은 애들의 상징이 되겠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NBA의 벌금 사건이 터진 겁니다. 사실 NBA가 이 신발을 금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나이키 본사는 축제 분위기였다고 해요. 왜냐고요? 금지된 것만큼 10대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마케팅 도구는 없거든요. 나이키는 즉시 광고를 제작합니다. 화면에는 조던이 드리블하는 발만 보여요. 그리고 화면 아래에는 검은색 바가 쳐집니다. 마치 검열된 것처럼요.
그리고 성우의 낮은 목소리가 깔립니다. 10월 15일 나이키는 혁명적인 농구화를 만들었습니다. 10월 18일 NBA는 조던이 이 신발을 신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NBA는 당신이 이 신발을 신는 것까지는 막지 못합니다. 이 광고가 전파를 타는 순간 미국 전역의 중고등학생들은 미쳐버립니다. 엄마, 저거 안 사주면 나 학교 안 가. 저거 신으면 나도 사회의 규범을 거부하는 힙한 놈이 되는 거야. 에어 조던 5는 단순한 운동화가 아니라 권위에 저항하는 젊은 세대의 깃발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나이키의 치밀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조던이 경기 중에 벌금을 낼 때마다 그걸 실시간으로 마케팅에 활용했어요. 오늘 조던이 또 $5,000를 냈습니다. 그만큼 이 신발은 위험하고 강력합니다. 라는 식으로요. 이건 스포츠 마케팅이 아니라 거의 심리전이었죠. 덕분에 조던은 데뷔 시즌에 평균 28.2득점을 꽂아 넣으며 리그를 초토화합니다. 사람들은 조던의 화려한 덩크슛을 보면서 동시에 그의 발에 달린 금지된 빨간 신발을 봤어요. 성적과 노이즈 마케팅이 결합하자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출시 직후 한 달 만에 나이키는 $7,000만 어치의 조던을 팔아치웁니다. 아까 계약 조건이 3년에 $400만 였죠? 조던은 그걸 한 달 만에, 아니 몇 주 만에 비웃듯이 돌파해버린 겁니다. 필 나이트 회장은 사무실에서 샴페인을 터뜨렸을까요? 아니요, 그는 오히려 겁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는데? 라면서요. 자, 그런데 성공의 정점에서 나이키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조던의 마음이었어요. 1987년 조던과 나이키의 1차 계약이 끝나갈 무렵 조던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 이제 돈도 많고 스타인데 굳이 나이키랑 계속해야 하나? 아디다스가 다시 제안을 해오는데? 게다가 조던을 나이키로 데려왔던 롭 스트라서와 피터 무어가 회사를 그만두고 본인들만의 브랜드를 차리겠다고 나가버립니다. 그들은 조던에게 속삭였죠. 마이클, 우리랑 같이 나가자. 나이키는 이제 너무 커졌어. 우리가 너만을 위한 진짜 왕국을 만들어줄게. 조던은 심각하게 고민에 빠집니다. 실제로 그는 나이키와의 재계약 미팅에 4시간이나 늦게 나타납니다. 그것도 골프를 치다가요. 필 나이트 회장은 미팅룸에서 피를 말리며 기다리고 있었죠. 조던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의 표정은 나 이제 너희랑 끝낼 거야 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나이키는 단 한 명의 남자를 미팅룸에 밀어넣습니다. 이 남자가 조던 앞에 신발 하나를 툭 던졌는데 그 신발을 본 조던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재계약 도장을 찍어버리죠. 여러분, 1987년에 그 긴박했던 미팅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조던은 이미 마음이 떠나 있었습니다. 4시간이나 늦게 나타나서 골프 냄새 풍기며 앉아있는 조던의 눈빛은 빨리 말해봐, 어차피 나 갈 거니까 라고 말하고 있었죠. 나이키의 창업자 필 나이트는 그때 속으로 아, 이제 우리 회사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때 구석에서 조용히 가방을 챙겨 들고 나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팅커 헵필드. 원래 신발 디자이너도 아니었어요. 건축가 출신이었죠. 근데 이 양반이 조던 앞에 서더니 갑자기 질문을 던집니다. 마이클, 당신이 진짜로 신고 싶은 신발은 어떤 겁니까? 이게 왜 대단한 질문이냐고요? 그전까지 모든 브랜드는 선수들에게 우리가 만든 신발, 이거니까 신어! 라고 강요했거든요. 근데 팅커는 조던의 니즈를 물어본 거예요. 조던이 툭 던지듯 말합니다. 좀 낮았으면 좋겠고 가죽이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어. 그리고 처음 신었을 때부터 발에 딱 맞는 느낌이었으면 좋겠고. 팅커 헵필드는 시긋 웃으며 가방에서 시제품 하나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덮여있던 천을 확 벗겨내죠. 그 순간 미팅룸에 정적이 흐릅니다. 거기엔 우리가 지금도 환장하는 에어 조던 사라가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충격적이었냐? 첫째, 나이키의 상징인 스우시가 신발 옆면에서 사라졌습니다. 대신 신발 혀 부분에 거대한 로고가 박혀 있었죠? 바로 다리를 쫙 벌리고 덩크를 하는 조던의 실루엣 점프맨 로고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업 입장에서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자기네 회사 로고를 빼고 선수 로고를 박는다? 이건 우리는 나이키가 아니라 조던의 회사다라고 선언하는 거였거든요. 필 나이트도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조던의 표정이 변하는 걸 보고 아무 말도 못했죠. 조던은 그 신발을 집어들고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건축가 출신답게 팅커는 신발 뒤축에 투명한 창을 만들어 에어가 직접 보이게 만들었고 앞코에는 코끼리 패턴을 넣어서 마치 럭셔리 구두 같은 느낌을 줬거든요. 조던이 신발을 만져보더니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거네. 내가 원했던 게 이거야. 나이키를 떠나려던 조던의 마음이 0.1초 만에 돌아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니 바카로가 판을 깔고 델로리스 조던이 길을 열었다면 팅커 헵필드는 조던의 영혼을 나이키에 박제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뒷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조던을 꼬셔서 나가려던 배신자들 롭 스트라서와 피터 무어 기억하시죠?
그들은 나중에 아디다스로 가서 조던을 잡지 못한 한을 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조던은 이미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나이키라는 거대 자본과 팅커 햇필드라는 천재적 감각이 결합한 종교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조던 샘과 대박이 나면서 나이키는 이제 농구화를 넘어 스트릿 패션의 제왕이 됩니다. 여기서 나이키가 또 한 번 미친 짓을 합니다. 바로 영화감독 스파이크 리를 영입한 거죠. 당시 흑인 인권 문제에 민감했던 스파이크 리는 영화 속 캐릭터인 마즈 블랙몬으로 분장해서 조던과 함께 광고를 찍습니다. 광고 카피는 간단했어요. It's gotta be the shoes. 조던이 하늘을 나는 게 그의 재능 때문이 아니라 이 신발을 신었기 때문이라는 농담 섞인 찬사였죠. 이 광고는 힙합 문화와 맞물리며 폭발합니다. 이제 에어 조던은 농구장에서만 신는 게 아니었어요. 뉴욕 브루클린의 래퍼들, LA의 스케이트보더들이 조던을 신기 시작했습니다. 나이키는 운동화에 서사를 입히는 법을 깨달은 겁니다. 이걸 신으면 너도 조던처럼 특별해질 수 있어 라는 환상을 파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호사다마라고 하죠. 돈이 미친 듯이 몰리니 어두운 그림자도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 초반 미국 전역에서 조던 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에어 조던을 뺏기 위해 청소년들이 서로에게 총을 쏘고 칼을 휘두르는 비극이 벌어진 거예요. 언론은 나이키를 공격했습니다. 너희가 아이들을 살인자로 만들고 있다. 너무 비싼 신발을 만들어서 애들을 미치게 한다. 라며 비난을 쏟아냈죠. 이때 나이키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1993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터집니다. 마이클 조던의 아버지 제임스 조던이 살해당한 채 발견된 거죠. 그리고 조던은 돌연 은퇴를 선언합니다. 나이키의 모든 매출을 책임지던 조던이 농구 코트를 떠나 야구 방망이를 잡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우리 회사 매출의 90%를 책임지는 모델이 갑자기 나 이제 운동 안 하고 다른 거 할래 라고 하면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이키 본사는 그야말로 초상집이 됐습니다. 모든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나이키의 시대는 끝났다. 조던 없는 조던화가 무슨 의미가 있나? 하지만 여기서 나이키는 또 한 번 모두의 뒤통수를 치는 전략을 들고 나옵니다. 조던이 코트에 없는데도 조던화를 더 많이 팔아치우는 기적을 만들어내죠. 도대체 나이키는 조던의 공백기를 어떻게 돈으로 바꿨을까요? 여러분 1993년 여름을 기억하시나요? 전 세계 농구 팬들이 집단 멘붕에 빠졌던 그해 말입니다. 마이클 조던의 아버지 제임스 조던이 고속도로에서 잠을 자다가 강도들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터졌죠. 조던에게 아버지는 단순한 부모가 아니라 정신적 지주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조던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폭탄 선언을 하죠. 더 이상 증명할 게 없다. 농구를 그만두겠다. 그러더니 뜬금없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마이너리그로 떠나버립니다. 자, 이때 가장 피눈물을 흘린 게 누굴까요? 네, 바로 나이키입니다. 당시 나이키 매출의 절반 이상이 조던의 이름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은 나이키에 조종을 올렸습니다. 조대원 없는 나이키? 이제 끝났다. 아디다스나 리복한테 시장 다 뺏길 거다. 실제 주가도 곤두질 쳤죠. 그런데 여기서 나이키의 광기가 다시 한번 발동합니다. 보통 회사라면 모델이 은퇴했으니 이제 다른 선수를 찾아보자 라고 했겠죠? 근데 나이키의 디자이너 팅커 햇필드는 달랐습니다. 그는 나이키 경영진의 반대를 무릅쓰고 몰래 에어 조던 11을 디자인하기 시작합니다. 경영진이 소리를 질렀어요. 야, 조던은 이제 야구 선수야. 농구화 만들어서 뭐해? 재고 쌓이면 네가 책임질 거야? 팅커는 묵묵히 대답했습니다. 조던은 돌아옵니다. 설령 돌아오지 않더라도 조던이라는 브랜드는 영원해야 합니다. 나이키는 이때부터 아주 영리한 전략을 씁니다. 바로 결핍 마케팅이죠. 조던이 코트에 없으니까 오히려 그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광고를 쏟아냅니다. 그가 보고 싶지 않나? 당신 안에 조던은 살아있는가? 사람들은 조던의 빈자리를 느끼며 역설적으로 조던 운동화에 더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코트 위에서 볼 수 없으니 발 위에서라도 간직하고 싶어 하는 팬들의 심리를 정확히 찌른 거죠. 그리고 1995년 3월 18일 전 세계 팩스 기기가 일제히 울립니다. I'm back! 이 팩스 한 장에 나이키 주가는 그날 바로 폭등했고 시카고 불스의 경기 시청률은 천장을 뚫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 조던이 복귀하면서 신은 신발이 바로 팅커 햇필드가 몰래 만들고 있던 에어 조던 10M이었습니다. 여러분 조던 10M을 보신 적 있나요? 농구화에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에나멜 가죽이 번쩍거리며 들어가 있었죠. 조던이 격식 있는 자리에서도 신을 수 있는 농구화를 만들어달라고 했던 말을 기억한 팅커의 역작이었습니다. 이 신발은 출시되자마자 미국 전역에서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팔려나갔습니다. 이제 에어 조던은 단순한 운동화가 아니라 부의 상징이자 문화적 아이콘이 된 거예요. 하지만 호재 뒤에는 항상 그림자가 따르죠. 나이키는 고민에 빠집니다. 조던이 언제까지 농구를 할 수 있을까?
그가 진짜 은퇴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여기서 나이키는 인류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1997년 나이키 내부의 한 부서였던 조던 라인을 아예 독립된 브랜드인 조던 브랜드로 런칭해버린 겁니다. 나이키 안에 조던이 있는 게 아니라 조던은 나이키와 동등한 파트너다 라고 선포한 거죠. 이게 왜 미친 짓이냐면요, 자기 회사의 가장 큰 매출원을 떼어내서 독립시키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나이키라는 브랜드 자체가 희석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 나이트는 도박을 걸었습니다. 조던은 인간이 아니라 로고가 되어야 한다. 이때부터 나이키는 희소성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신발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파는 게 아니라 적게 만들어서 줄을 서게 만드는 전략. 오늘날 우리가 아는 리셀 시장의 씨앗이 이때 뿌려진 겁니다. 토요일 아침마다 나이키 매장 앞에 텐트를 치고 밤을 지새우는 풍경, 한 켤레에 20만원 하는 신발이 리셀 시장에서 200만원에 거래되는 기현상. 이 모든 게 나이키가 설계한 자본주의의 늪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집니다. 조던이 두 번째 은퇴를 하고 나이키는 제2의 조던을 찾기 위해 수천억 원을 쏟아붓습니다. 앰퍼니 하더웨이, 그랜트 힐, 빈스 카터, 수많은 천재가 나타났지만 누구도 조던의 아우라를 넘지 못했어요.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나이키가 조던의 그림자에 갇혔다. 조던 브랜드가 나이키를 잡아먹고 있다. 실제로 조던 브랜드의 매출은 폭발하는데 나이키 본체의 혁신은 멈춘 것 같다는 비판이 쏟아졌죠. 자, 이제 시간이 흘러 조던은 진짜로 은퇴했습니다. 워싱턴 위저즈에서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코트를 떠났죠. 모든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이제 조던 신발도 끝났다. 누가 은퇴한 할아버지 신발을 신겠냐. 그런데 웬걸요? 나이키는 여기서 레트로라는 마법의 카드를 꺼냅니다. 조던이 85년에 신었던 거, 95년에 신었던 거, 98년에 신었던 걸 다시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냥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조던이 마지막 슛을 던질 때 신었던 그 색깔입니다. 이건 조던이 독감 투혼을 발휘할 때 신었던 그 가죽입니다. 라며 신발에 서사를 입힙니다. 결과는 대폭발이었습니다. 조던을 보고 자란 세대는 추억을 사기 위해 지갑을 열었고, 조던을 본 적도 없는 MZ세대는 이게 제일 힙한 거라며 줄을 섰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조던 브랜드의 연간 매출은 무려 66억 달러, 한화로 약 8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조던 한 사람이 나이키에 벌어다 주는 돈이 웬만한 중견기업 매출보다 많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볼까요? 1984년 무명이었던 조던에게 올인했던 나이키의 도박은 결국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운동화가 많이 팔린 성공이 아닙니다. 나이키는 인간의 욕망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조던은 더 이상 농구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가장 완벽한 아이콘이자 신입니다. 우리가 조던 운동화를 신는 건 그의 점프력을 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가진 그 압도적인 승리자의 아우라, 그 자본주의의 정점에 선 기분을 아주 잠시나마 공유하고 싶어서일지도 모릅니다. 나이키의 창업자 필 나이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발을 파는 게 아니다. 우리는 승리의 정신을 판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틀렸습니다. 그들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다음 주 토요일 또다시 나이키 앱의 새로 고친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하고 있죠. 지독하고 처절하고 그래서 더 매혹적인 스포츠 자본주의의 세계, 나이키와 조던의 도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적 허영심을 자극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스포츠 자본주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